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사실 내년도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주범은 인건비예요. 한 5%대 물가 성장률을 마무리 친다고 하겠습니다. 네네. 연봉은 떨어진 거죠. 그거에다가 플러스 내년도도 물가 불안정할 거 알잖아요. 그러니 올해 5%에 내년도 한 4%면 근 10%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임금 보존을 해줘야 내 급여가 또이또이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럼 급여 10%씩 올려주면 그거는 당연히 어디에 전가되겠습니까? 가격이 전가되죠. 그렇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가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을 내년엔. 네. 지금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골 보니까 이런 이야기 듣죠. 네. 난 또 싸다고 아무데나 주워 담을 뻔했어. 그러니까. 돈도 없지만. 예. 다행이다. 돈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돈 없어서 안 잃었네. 그런 거야? 야,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야. 돈 있었어 봐 이상한 거 주워가지고.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참.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금리.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게 그냥 예전 같은 대출금리 좀 오르나 뭐 이 정도의 걱정이었다가 지금은 미치는 영향들이 파급 효과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이게 잡힐까요? 이렇게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 물가가? 이게 예전에 연준의 위원이었던 네. 지금 보스턴 은행 쪽에서 연준 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뭐 그냥 이 경제학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불편한 진실일 수 있어요. 뭐라고? 금리만 올린다고 물가가 잡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자, 금리를 올려서 그 다음 일어나길 원하는 현상들을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 갑자기 시중에서 내가 돈 빌릴 때 1, 2% 했던 걸 뭐 5%, 6% 빌리게 했다라고 네. 하면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일단 빌리려던 돈도 안 빌리죠. 필요가 빌리려고 없으면.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 어딘가에 뭐 투자? 쓰려고 투자, 투자하려고 소비.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건 단기간에 또 파격적으로 네. 결국 소비와 투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네. 왜 소비와 투자를 막느냐?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를 줄여버린 거죠. 예. 물가가 뛴다는 건 이 물가를 잡는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을 확 줄여버리면 집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싸게 드릴 낮출 수밖에. 테니까 네. 조금 사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소비와 투자를 급격히 줄여가지고 네.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를 확 줄이면 네. 공급자 이상에서는 당분간은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 가격을 낮출 것이다. 가격을 낮추죠. 예.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이건데 나쁘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죠. 그렇죠. 예.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물가가 잡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경기 침체인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만드는 상황이 경기 침체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이라는 그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가 잡으려고 경기 침체 일으킬게 이럴 수가 없어요. 해마디 웃으면서.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럼 그러다 칼 맞죠.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독특한 표현을 써요. 지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될 시점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나. 그 표현 너무 많이 봤다.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럽 중앙은행장이 22의 중앙은행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미안하지만 물가 잡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럼 물가를 잡는데 왜 뭐가 미안하지? 미안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맥락이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럼 물가를 침체라도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잡힐 거였으면 왜 진작에 안 잡혔을까? 사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경기 침체까지는 이르지 안 않았죠.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 2분기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네. 아직 전 세계적으로 2분기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는 없죠. 그렇죠. 이제 초기부터 독일이나 몇 개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거나 이런 국가들 몇 네. 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긴 했고 그리고 미국이 내년도 경제가 정말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IMF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이 거의 폭풍 전야다 이런 논조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우리 진짜 내년 그 얘기대로 뭐 한 2분기 이상 뭐 정말 경기 침체에 준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러면 진짜 물가에 확실히 다른 시그널이 생기겠죠. 그때야 돼야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져야 네. 어려워져야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 지금은 약간 소비는 줄었지만 물가가 더 오를 동인들이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는데 사실 내년도 물가 상승의 가장 주된 주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년이요? 내년. 내년?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내년, 또 네. 다른 물가 상승 주범? 네. 내년에 뭐가 있을까? 해가 바뀌면? 이 방송들은 왜 하는 거니? 공부를 다 아시면서 뭐 저를 위해서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올 초에 뭐 노사 간에 협의하거나 개인 연봉 협상할 때 이렇게 물가 오를 줄 알고 연봉 협상에 반영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없죠. 그쵸. 네. 네. 자, 그런데 올해 뭐 부총리나 또는 하는 총재 발언처럼 6%는 아니더라도 조금 수그러들어서 한 5%대의 물가 성장률을 마무리 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 연봉은 떨어진 거죠. 예. 그뭐 5%만큼 깎인 거죠. 그렇죠. 물가가 5% 맞아요. 올랐으면. 예. 그런데 깎였으니 실질적으로 내 급여가 깎였으니 내년 초에 연봉 협상할 때 그거 벌충해야 되고 그만큼은 그치. 그거에다가 플러스 내년도도 물가 불안정할 거 알잖아요. 더 올려달라고. 네. 네. 그러면 올해는 한 5%대지만 또 추경호 부총리와 하는 총재 말씀처럼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져서 3에서 4%대입니다. 그래도 이게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률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 올해 5%에 내년도 한 4%면 근 10%예요.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임금 보존을 해줘야 내 급여가 또이또이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럼 급여 10%씩 올려주면 그거는 당연히 어디에 전가되겠습니까? 가격이 전가되지. 그렇죠.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가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 내년에 악순환이라 그래야 될까? 원래 이제 경제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그럼 문제가 없는데 보기에는 경제는 침체로 간다며. 이대로 가면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닙니까? 와. 네. 하여튼 그래서 아직은 물가 상승을 잡았다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국가 위정자들 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한 13년 그 공공부문에 근무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총리예요. 여긴 하는 총재고 둘이 와가지고 좌담회를 하는데 아시죠? 우리 당분간 물가 못 잡는 거 하는 순간 진짜 사재기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물가는 더 올라요. 그리고 환율 아유 저희가 걱정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희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잖아 정말 환율 불안해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잡아 환율을? 네, 여러분. 바로 1,500원 갑니다.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발언들이지 실상을 보면 아직까지 잡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6%대에서 5%로 내려왔고 이제 더더욱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를 받으면 마치 물가가 뭔가 이렇게 잡혀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계절적인 요인이나 유가라든가 대외적으로 변수가 큰 것에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가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엑기스만 모은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은에서는 진짜 물가가 어떤 추계로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근원물가 지수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이거는 외풍이 있는 걸 다 제거한 거예요. 네. 진짜 물가가 엑기스로 얼마가 올라가는지 석유고 뭐고 이런 거 없이 빼고. 네. 근데 이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석유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아직 잡힌 게 아니고 내년도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게 인건비랑 공공요금 인상 이게 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고 그러면 저는 내년 연말까지 물가 잡혔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도 보니까 네.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지표도 나오고 보셨죠? 모든 기업이 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라면 내년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더 좋아질 안 수밖에 좋아진다라고.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IMF 때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막 그런 불안감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지금이 뭐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될 때입니까 하면 단연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예. 지금은.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잔고가 39억 달러 정도였어요. 아 세상에. 예, 근데 지금은 얼마냐? 4천억 달러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처럼 진짜 다급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은이라고 제가 이렇게 약간 조사를 조심스럽게 붙인 이유는 뭐냐?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기냐? 벌어서 만들었죠. 수출해서. 맞아요. 네. 수출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우리가 수출이라는 이 파트에서는 전교 1등도 아니고요. 전국 1등을 해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체 썸해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교역을 하는 나라는 9개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 9개국 중에서 경제 규모, 인구 숫자가 제일 작아요. 예. 그 다음에 그 1조 달러 이상의 경제 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또 경제 규모가 인구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한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외화 보유고고 달러 보유국이에요. 네. 전 세계 9등, 8등 하는. 네. 그런데 지금 요즘 수출 분위기 아시잖아요.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적자나고 있잖아요. 계속 적잖아요. 그리고 수입을 우리는 해서 에너지도 밝히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달러 비용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러니 수입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안 되고 그러니 이렇게 돈을 구조적으로 계속 못 번다라고 하면 이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이 수출이 안 되는 게 지금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어떤 요인들이냐라고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좀 가져요. 우리가 그동안 전국 1등 할 때 제일 드듯한 미천이 됐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라는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서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 제3세계 다 팔아가지고 또 돈 벌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지 말래잖아요. 그렇죠. 큰형님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뭘로 돈을 벌죠? 진짜 없네요. 그렇게 수출에 의존해 왔던 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물론 엔화나 유로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도 같은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자꾸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구조적으로 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건가? 약간 고심을 해봐야 된다는 이유가 베트남 동하고 싱가포르 달러를 보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나중에 저 간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아마 여기 우리 PD님이 자막 넣어주실 거예요. 네. 싱가포르 달러, 이 줄여서 싱달러라 부르는데 싱달러. 싱달러를 딱 쳐보세요. 네. 그럼 6개월 내리 가격이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전 세계 달러 빼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엔화 떨어져, 유로 떨어져, 금 떨어져, 원유 떨어져. 파운드화도 떨어져. 맞아요. 안 떨어지는 거 없는데. 그런데 얘는 뭐 왜 올라요? 싱달러는 계속 올라가는 게 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이에요. 우린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원화 가치도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싱달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라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들이 아시아 헤드쿼터를 다 홍콩에 뒀는데 그렇지.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못 있죠. 예. 그럼 어디로 이사 갈까? 동남아나 싱가포르로 가는구나. 거기 동남아도 연결돼 있고. 그럼요. 왜냐하면 또 영어 기반의 인프라도 좋고 그렇지. 해외 주재원들이 제일 살기 선호도하는 데가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싱가포르는 부동산 가격이 홍콩에서 넘어온 주재원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고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죠. 나도 몰랐어. 이상하게 외환시장을 들여다보는데 뭐 혼자 빨간불인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도 싱달러예요. 싱달러였어요. 예. 눌러보고 조사해보고 했더니 계속 올라요. 뭐야? 했더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보고서 이거 막 찾아봤더니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예. 지금도 아시아 헤드쿼터나 이런 기관들이 전부 싱가포르로 이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 해석들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홍콩 달러가 국제 시장에서 했던 역할 중에 일부를 이제 싱달러가 하게 될 것 같다. 그럼 원래 싱달러의 역할에다가 홍콩 달러 역할까지 더해지니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동.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화폐는 뭐 우리 원화도 이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베트남 동은 잘 안 떨어져. 떨어지긴 했는데 덜 떨어졌어. 근데 그 이유가 역시 또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중국 공장이 다 글로 갑니까? 맞습니다. 헤드쿼터나 금융이나 이런 건 싱가포르로 가지만 하고 제조는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그래. 그래서 베트남은 벌써 지금도 미국의 대교역국 8위까지가 올라왔어요. 베트남이 인건비도 싸지만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굉장히 부지런한 더 근면하고 네. 깨끗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동이 잘 버텨요. 물론 베트남 정부에서 돈 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돈 푸는 걸로 버텼다고 보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다들 풀고 있는데 뭐. 그렇죠. 우린 그럼 갈수록 위기네. 그래서 이걸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환율이 갑자기 일순간 1,400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뭐 통화 수합 같은 거 빨리 하세요. 이런 견해는 갑자기 열나니까 해열제 먹어라. 일시적인 처방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통화 스와프 굉장히 시끄럽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건 일시적인 좀 해열제 먹어라라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본적인 내 체질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교수님 말은 1,400, 1,500원 이게 고착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 환율이라는 건 실물 부분의 교환 거래의 결과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무리 외환은 스스로를 사고팔고 하더라도 네. 얼마나 교육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이 구조에 따라 균형을 맞춘 맞춰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십수년 동안 뭐 1,100원대에서 1,200원대 왔다 갔다 한 게 전국 1등에서 한 건데 그걸 못하면 당연히 조닝이 바뀌는 거죠. 근본적인 이게 그치. 달라져. 그렇지. 네. 우리가 옛날에 88 올림픽 막 이때는 그때의 환율과 그때도 뭐 한 900원, 800원 그때의 환율과 IMF를 겪었을 때의 환율과 그 이후의 환율의 밴드들을 보면 큰 무언가를 겪고 나서 이게 바뀌잖아요. 네, 달라졌어요. 그러면 1,400원, 1,500원대가 어우 야 이거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요걸 계기로 요 안에 요 구간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뭐 이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거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점점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 봐서 높아졌다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기업들이 빨리 알려줘야 돼요. 기업은 환율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결국 환율에 대한 근본적인 이 조닝 자체가 이렇게 재수정될 거라는 견해를 제시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겠네요. 자꾸 뭐 일시적인 것처럼만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일시적인 거다. 그러면 이제 큰 손해 보는 거죠. 아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피코 사건. 몰라요. 아 예. 그때 저기 그 환해지 한다고 상품을 잘못 샀다가 중소기업들 줄도 사망했어요. 네. 야 이거는 이 박정호 교수님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래 우리들이 상황에서 지금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야 우리도 할 같이 수는 해요. 있지. 야,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무언가는 비싸지는 건데 그걸 찾았을 때 그러면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어도 아니고 그냥 본전이라도 안 깎아먹고 싶어 라고 할 때 눈 돌릴 수 있는 게 혹시 뭐 흔히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요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워낙 요즘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적인 감이라는 걸 전 세계 1등으로 봐요. 진짜. 특히 이렇게 경제 유튜버들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말 이 수준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옛날에는 주제 넘게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방송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가 요즘은 이걸 많이 올렸어요. 거의 뭐 학회에 준하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저 요즘 한국은행 통계 중에서 외화성 예금 잔고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요. 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 환율을 벌써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거나 기대를 했는지 외화성 잔고 예금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금을 달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이자율에 환차익까지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외화성 예금 잔고가 많이 느는데 이게 기업만의 이게 아니거든요. 개인들도 많이 늘어요. 이게 그게 불안했거든요. 오르면 언젠가 떨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 지금 달러, RP 달러 예금 이런 거 들어가도 돼? 떨어지면 어떻겠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거 중요한 생각이 지점 같아요. 들고요. 왜냐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시적인 거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원래 그 환율이 그 원래라는 것이 높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재설정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2부에서는 이렇게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되게 신선한 얘기였어요. 정말요. 네. 네. 금리 그러면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신선한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예, 가끔가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좀 브레인스토밍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자리 잡아주셨는데 정말 저도 너무 기쁘고요. 네. 앞으로 다 우리 투자고 계속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자리 잡아야 돼. 아 진짜 형처럼 걱정. 이번엔 자리 잡습니다. 그래 형님. 벌써 예. 몇 번째니? 이번엔 말아먹지 않습니다. 저 지하에서 올라왔잖아. 올라왔네, 맞아요. 지하에서 올라왔어. 아. 좀 멀리 왔지만. 홍대에서 또 강남으로. 야 멋지다. 다음에 강남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또 들렀다 오, 가주세요. 한 그럼요, 시간 정도. 그럼요. 예, 좋습니다. 오늘 네. 박정호 우리 명지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잘 아는 사람들의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미래를 어떻게 잘못 예측하면 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감히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시나리오. 경우들,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좋은 같아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가 뭔가 머리가 이제 복잡하다 싶을 때는 우리 박 교수님 불러가지고 또 한번 해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댓글 환영합니다. 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